김용민 브리핑. (2017년 4월 10일) 월요일입니다. 검찰이 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월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지요. 따라서 이번 주 두 번째 영장심사대에 서게 됩니다. 잠시 후 김프로이드 시간에 우병우 영장 청구 가능성과 관련한 토크가 이어집니다. 자, 금요일 낮에 녹음했는데요. 김프로는 사실상 영장 청구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왜 그런지를 듣다 보면 이번 검찰 결정이 얼마나 큰 고심 끝에 이루어진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가 어제 완전히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1089일 만입니다. 이로써 오늘 아침 세월호는 물 위에서 무트로 이동을 재개하는데요. 부디 미수습자 가족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19대 대통령 선거 돌아오는 일요일까지가 후보 등록 기한입니다. 따라서 보수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려 한다면 이번 주가 데드라인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게 친박 인사 축출 등 3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어떤 답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삼성 아닌 대기업들에게 박근혜에게 뇌물을 주었는지 수사 중인 검찰은 SK와 롯데의 뇌물죄 적용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400억대 뇌물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SK와 롯데로부터 받은 돈까지 뇌물로 치면 뇌물 받은 돈의 규모가 더 커집니다. 박근혜의 감옥살이는 그만큼 길어질 전망입니다. 광고 듣고 월요 스페셜 시작합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팟캐스트 리뷰로 함께합니다. 여론조사가 심상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선거 전략가로 통하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2에 출연해서 여론조사가 잘못됐고 적폐의 세력과 한몸이 된 안철수 후보의 승리 가능성은 약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그러면 국민의당 안철수가 이기면 정권교체가 아니냐? 이런 인물교체죠. 왜냐하면 지지자들의 새누리당 표를 얻어서 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네. 자기 표로 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맞으면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사람들 표를 얻어도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밭은 옛날 수구 세력 밭이고 사람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인물교체라고 봐야죠. 명쾌하세요. 그러니까, 예. 탄핵 정국 들어서고 박근혜 국정농단 막 일어나고 이랬을 때는 이번 선거를 뭐 원사이드로 민주당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또 추측, 예측이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꼭 그렇지 않은 걸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왜? 보수의 생존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하긴 뭐 IMF가 터져도 억지로 이겼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항상 결집을 하는 거거든요. 큰 게 블록으로 우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를 보면은 이 수구 세력을 지지하는 블록 이게 거의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블록 이게 이제 한 30% 되고 나머지 30%가 이제 마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스윙 보터 이제 부분인데 그게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강구한 40%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게 홍준표가 감이 안 되는 사람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있는 건데 웬만큼 감이 되는 사람이 나오면 오히려 유승민 후보가 바른정당에서 안 나오고 자유한국당에서 나왔으면 그쪽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지금의 구도에서 변화가 없을까요? 지금 선거가 한 30여일 남았습니다. 이제 뭐 등록이 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유승민하고 그 홍준표는 그 합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이번에 당선되는 게 목적은 아닌 것 같고. 당권? 이번에 나와가지고 이제 당을 주도해 나가는 차기를 이제 바라보고 당을 주도해 나가는 게 주목적인 것 같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안 할 것 같아요. 그 두 분조차도. 네. 그러니까 최소한도 4명 심상정 후보까지 하면 5명 오자 구도로 그 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봐야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 돈 문제 때문이라도 양보하지 않겠냐라는 추측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돈은 뭐 그 상당히 들어가니까 등록금만 해도 5억이나 들어가고 다른 비용까지 합치면 뭐 수십억이 들어가죠. 근데 10%를 못 받으면 이제 보전을 못 받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유승민 후보도 자기도 재산이 좀 있고 그런 사람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야당하고는 좀 공이 하나 달라요. 공. 두 개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10,000원이면 뭐 거기는. 최소한도 공이 하나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돈 문제는 큰 건 아닐 겁니다. 다자구도에서도 그렇게 차이를 많이 내면서 문 후보가 이기지 못하고 있고 양강구도로 하면 뭐 지는 것도 나오고 이러는데 두 분은 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그 우리나라 그 전화 보급률이 무선으로 90% 이상 이제 넘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할 적에도 최소한도 80%까지는 무선을 가지고 전화를 여론조사를 하고 나머지 한 20% 이하를 유선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도 되게 거꾸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하는데 되게 우리가 그 조사를 해보면은 무선을 10% 더 쓰면은 이 우리 쪽으로 진보 진영 쪽으로 여론 지지도가 한 3%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60% 쓸 때하고 80%는 6%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 이제 그런 걸 그 여론조사 많이 이렇게 해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 그 언론사들이 이제 역으로 지금 거꾸로 이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 여론조사 무용론이 사실은 많이 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도 다 틀렸고 미국 대선도 다 틀렸고 영국 브렉시트도 다 틀렸고 이렇게
무용론에 불고 있지만 그래도 여론조사에 어떻게 지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지금 야당 지지자신 분들이 많이 지금 속도 상황 갖고 불안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총리님께서 어떻게 불안할 필요 없다라든가 좀. 여론조사를 싸구려 여론조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하려면은 약 1,500명 정도의 대면조사, 필드에 나가도 대면조사를 하고서 그 다음에 전화면접 조사를 추세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면은 실제로 95% 맞추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처음에 하는 그 대면조사, 현장조사를 안 하죠, 요즘 애들. 예. 그거 하려면 돈이 한 5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걸 안 하니까 엉터리 조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여론조사, 제가 전문가인데 사약과에서는 여론조사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그 현장에 나가서 대면조사를 한 것을 기초로 해서 나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안철수 후보의 지지 세력, 그 실체는 무엇일까요? 한겨레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는 반문재인 세력이 모집단이고 여기에 보수 세력이 결합돼 있다고 진단합니다. 결국 문재인 대 안철수가 아니라 문재인 대 반문재인의 대결 구도라는 것입니다. 또 이게 비슷한 얘기인데 홍준표도 유승민도 다 마땅치 않은 사람. 거기다 플러스 홍준표도 유승민도 마땅치 않고 문재인이 정말 싫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안철수.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재인이 가장 싫은 사람들이 일단 모집단이고 그 안에서 이제 갈라지는 거겠죠. 이제 누가 더 믿고 누가 더 싫고 요 정도의 차이로 이제 갈라지는 것일 텐데 일단 가장 큰 모집단은 아마도 뭐 기본 베이스는 난 문재인이 정말 대통령이 되는 게 싫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요 밑바탕을 깔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 안철수의 대결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문재인과 낫 문재인이 그렇죠. 되게 문재인이냐 문재인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안철수 후보가 잘해서 캠프에서는 당연히 안철수 후보의 그런 경쟁력을 높이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의 동력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자체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반사 이익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짚은 것처럼 갈 곳 없는 이제 보수표 그리고 문재인 싫은 사람들 그리고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여기도 갈 곳 없는 중도표 이런 데가 이제 그 대안으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오면서 사실 지지율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만큼 또 유동성이 강한 표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이제 그 부분이 좀 관심사가 되는 거죠. 그 다섯 번째 언론에서 띄워줘서 뭐 우리도 뭐 많이 썼지만 우리보다도 더 많이 쓰는 것들이 있죠. 뭐 그렇죠. 언론에서 띄워주고 계속. 그러니까 일단 문재인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애초 이제 비문연대를 계속 강조를 하다가 이제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뭐 문재인 후보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라는 이제 그 공감되는 절박감과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다고 봐야죠. 실제로. 그 이제 2012년에 좀 비교를 해보면요. 2012년도에 비해서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 정치인으로서는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단 문재인 후보에게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권력 의지가 생겼다. 그 실제로 이렇게 그 당시 5년 전에 그 사진과 지금을 비교해봐도 눈에 되게 힘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뭔가 이 전기가 번쩍번쩍. 그 2012년에 문재인 수행했던 그런 아는 지인의 말은 5년 전에 진짜 자기가 봐도 이 여러 사람들에게 휘둘렸는데 갑자기 이제 정치권으로 나와가지고 그 갑자기 대선 후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심을 못 잡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주관이 뚜렷해졌다. 이제 사람들을 부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하면서 워낙 이 혹독한 그 단련의 시기를 거쳐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 민주당 출입하는 그 이세영 씨가 보기엔 문재인 그 당시 대표 시절에도 취재를 했었잖아요. 지금과 비교해보면 어때요? 일단 그 당시에는 여기저기서 자꾸 공격을 당해서 그러는지 굉장히 기자들을 만났을 때 신경질적인 이런 반응. 피로감이 그냥. 그랬는데 요즘은 뭐 알아서 이렇게 악수를 청하시거나 또 항상 눈을 맞추면서 그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느껴져요. 아, 눈을 맞추면서? 그건 중요한 그런, 그리고 태도죠. 이제 문바라고 하는 표현도 스스럼 없이
써요. 예전에는 친문 이런 거 굉장히 싫어했는데 요즘은 술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면 우리 모두 문바가 됩시다. 뭐 이런 그 건배사를 선창할 정도면은 굉장히 넉살이 좋아졌다고 봐야겠죠. 여유와 넉살.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 캠프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이게 처음 그 테이프를 끄는 조사였죠. 4월 3일 내일신문 디오피니언 네. 조사. 그러니까 2일날 실시한 조사였는데 이게 처음으로 이제 양자 구도에서 역전이 됐죠. 역전이 되는 그런 조사였잖아요. 네. 사실 조사 방법도 좀 독특하긴 해요. 이게 다른 방법하고 다르게. 일종의 패널 조사죠, 거기는. 그러니까 미리 그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한, 그러니까 모바일을 통해서 모집한 그 패널들한테 그게 한 2만 명이 됐네요. 거기다가 매번 이제 그 메일을 인터넷을 통해서 받는 이런 방식이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유무선으로 하는 것과는. 네. 그래서 이 조사 방법이 정말 이제 과학적으로 합당하냐, 적절한 방식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어쨌든 그 여론조사 방법을 근데 자꾸 문제 삼는 것이 또 문재인 후보 쪽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 이걸 가지고 무슨 선관위에다가 뭐 제소를 한다 이럴 때, 뭐 대부분 많은 출입 기자들이 참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내일신문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의 조사를 몇 년째 계속 해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또 양자구도 조사가 여러 신문이 계속 했고, 양자구도 조사는 우리도 했었어요. 안철수와 문재인, 안철수와 안희정 이렇게도 했었는데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나올 때는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좀 부적절한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사실 근데 여론조사가 정말 이게 이 사기 같게 느껴지기도 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뭐 저희가 사실 4.13 총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사죄 방송도 하고 여론조사 보도하다가 여론조사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또 결과가 나오길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뒤로 지금 다른 여론조사들에서도 똑같은 추세들이 확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아마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디오피니언을 내일신문 제소를 하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고 이제 쏙 들어갔죠 그게 이제. 아니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여론조사할 때 이게 지금 가상 대결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진짜 가상의 상황인 거잖아요. 이 가상의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그렇지 않나요? 네. 양자가 딱 나와가지고 하려면 구도인데.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심상정이 한 편 먹고 그다음에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세 사람이 또 한 편 먹어야지 양자 구도 되는 건데 그 사실 지금 현재로서 별로 가능성 없어 보이죠, 남인 씨? 양자 대결. 근데 사실 지금 현재 홍준표나 유승민 저희 봤을 때 뭐 나중에 돈 뭐 선거 비용 때문에 합칠 수 있다 어쩐다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저 상황에서 안 할 것 같은 가능성이 크고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심리적 단일화, 국민에 의한 단일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국민에 의한 단일화 이제 대세인 사람에게 표 몰아주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라기 때문에 그쪽에 뭘 갖다 서로 정말로 무슨 MOU 체결해서 다 같이 손잡고 세 명이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걸 절대 안 할 거라는 거죠. 그죠? 반문재인 세력 중에는 수구 보수 언론도 있습니다. 아울러 네이버 다음 등 포털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문재인을 비토하고 있는지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팟캐스트 뉴스 어장에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사방에 적이 있네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건데요. 8시에 반문 적폐연대 무능한 상속 프레임 전쟁 시작됐다. 야, 이거거든요. 이거 어디 동아일보 기사인데 제목 기가 막히다 이 진짜. 기사가 제가 지금 네이버만 봤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이렇게 누르면 엣지인가? 그거를 이렇게 처음에 기사 화면이 뜨거든요. 거기에도 올라가고, 다음에도 올라가고, 이 기사가 나름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메인에. 근데 반문적폐연대라는 이 네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 적폐는 문재인 후보가 많이 하는 말인데 적폐청산은 근데 반문 적폐 연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이 적폐를 하고 있고 그런 문재인을 반대하기 위한 연대가 구성됐다라는 내용이고 무능한 상속은 당연히 문재인 후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반문적폐 연대와 무능한 상속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악의적인 기사인데 이거를 지금 네이버가 메인에 1시간 동안이긴 하지만 아무튼 올려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쭉
이자 대결을 부각하는 기사가 쭉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기사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목을 가지고 워낙 장난을 지금 많이 치고 있고, 저는 네이버 이 포털 모니터를 요즘 이제 하느라고 좀 보면서 둘 다 모니터할 때 우리는 내용까지 다 보게 되니까 제목만이 주는 이미지에 그렇게 집착하진 않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쪽 포털로 봤을 때는 제목이 너무 중요하다. 예. 제목에서 특히 길면 앞제목이 또 더 중요하고요. 그것으로 장난을 많이 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이재명, 안희정 두 어떤 경선의 라이벌들을 앞으로 어떻게 안고 갈 것이냐를 또 계속 언론에서 부추기면서 갈라졌다. 이 표가 어디로 갔다. 이런 향방을 엄청나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을까. 중앙일보가 지금 목요일자 지면에 단독 여론조사들을 계속 보도를 하는데 거기에 어쨌든 주된 야마는 안희정 지지자들의 표가 안철수한테 가고 있다. 그거를 지금 중앙일보가 며칠째 계속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여론조사 질문이 뭐였는지, 뭘 보고서 어떻게 그런 결과를 도출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저도 보면서 고민들이 좀 되더라고요. 실제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지. 나왔다고 하면은 그렇게 보도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초반에는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 두 후보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구도 자체가 지지율상으로.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말 올라왔어요. 그건 정말 당연한 수순인 거고, 올라온 상황에서도 그런 양강구도를 보도하는 것 자체를 똑같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지. 사실 지금은 양강구도로 물어보는 그 여론조사 워낙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2주 전만 해도 그렇게 하는 게, 제가 그때 중앙일보가 그때 보도해서 뭐 누가 이기면 표가 어떻게 가고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 정도는 그렇게 아니에요. 문제라고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다자구도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30%가 넘어가는 여론조사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단일화를 안 해도 양자구도인 상황인데,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너네들이 군부를 떼더니 원하는 대로 됐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겠죠. 올해 유난히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보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신문모니터위원회가 이렇게 여론조사 보도 모니터하고 있던데, 그게 이제 신문모니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번 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눈에 띄는 게, 적폐청산을 국민들이 정말 원하느냐, 이거가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굉장히 큰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동아일보는 자체가 의뢰한 그런 여론조사 두 번째 질문 항목이 아예 여러분들은 원하는 미래 대통령에게 원하는 그런 어떤 요구사항이 뭡니까라고 질문을 해서, 첫 번째 항목이 적폐청산, 두 번째가 뭐 통합법 이런 식이었어요. 안보 불안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온 거죠. 사람들이 제일 적폐청산을 원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도에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허다하죠. 진짜 우리가 마음 먹고 여론조사 보도만 쳐다보면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소소한 것들을 진짜. 지난 총선 때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죠. 똑같이 그 오차 범위 내, 그러니까 박빙이 펼쳐져도, 그러니까 각 지역구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3%로 여당 후보가 앞선다 그러면 그냥 앞선다 그러고, 만약에 야당 후보가 앞서잖아요? 그럼 오차 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덧붙이는 거죠. 야당에 불리하게. 이런 식의 보도가 실제로 나오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월요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들으시고 최동석 칼럼 김프로이드로 함께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최동석 칼럼. 안녕하십니까, 최동석입니다. 요즘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검증 얘기가 한창입니다. 아들 취업에 압력을 넣었다느니
부인의 교수 임용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느니 하는 의혹들을 검증하느라 온통 난리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들이 도대체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런 의혹들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검증일까요? 이런 식의 검증이 정말 타당한 걸까요? 물론 이런 의혹을 눈감아 주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공직자가 되려면 이렇게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검증의 목적이나 본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 목적은 그가 대통령이라는 직무를 맡았을 때 과연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통령이라는 직무는 어떤 성과를 창출하는 직무인지를 사전에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헌법 제66조에서부터 제85조까지 대통령 직무는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은 할 수 있으며 무엇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약간 포괄적이긴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헌법 제69조에 대통령의 직무를 아주 명쾌하게 4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째,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할 것. 둘째,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도록 할 것. 셋째,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킬 것. 넷째, 민족 문화를 창달할 것. 대통령 취임 때 이렇게 선서하도록 규정해 놓았으니까요. 이보다 더 명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영학에서는 이런 4가지 책무를 직무의 성과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통령 직무는 국리민복이라는 성과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직무입니다. 현행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 직무를 맡았을 때 누가 과연 이 4가지 성과 책임을 잘 완수해낼 수 있을지를 검증하면 됩니다. 경영학에서는 사람의 역량을 진단하는 철학과 그 방법론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것을 저는 성취예측 모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형의 이론적 배경에는 인간의 역량을 검증하는 3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역량을 검증하는 첫 번째 전제는 어떤 사람이 현재 말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표방하는 이론과 실제 행동할 때 사용하는 이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에 실제로 했던 행동입니다. 과거의 행동이 미래의 행동을 훨씬 더 잘 예측한다는 말입니다. 이명박이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BBK 실제 주인이 이명박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박근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정윤회 최순실의 비선 행태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신은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고 말했죠. 좋은 말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말한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무슨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지금과 같은 선거 기간에 하는 말은 더구나 믿을 수 없는 정보들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지금 무슨 말은 못하겠습니까?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말이죠. 정책이나 공약 같은 것도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정부나 정당을 본 적 있습니까? 역량을 검증하는 두 번째 전제는 어떤 사람이 과거의 여러 중대한 사건들에서 어떤 행동과 노력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믿을 만한 정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임무를 맡아서 어떤 행동을 했으며 그 행동의 의도는 무엇이었으며 어떤 결과를 낳았으며 그래서 어떤 새로운 상황으로 변모시켰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중대한 사건에서 그가 보여준 행동은 아주 믿을 만한 정보가 됩니다. 이 정보를 모아서 역량사전에 근거하여 진단하면 됩니다. 역량사전이란 높은 성취를 보여주는 내적 속성들, 즉 역량 요소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목록입니다. 어떤 사람의 과거 행동을 기록하여 역량사전에 근거해서 평가한 결과는 미래의 성취 수준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유사한 상황에서도 그는 다시 과거와 같은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과거의 행동을 미래에도 재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를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볼 것인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의 임원을 선발할 때는 대략 3년 내외를 볼 수 있겠지만 공직자가 되려는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역량을 검증하는 세 번째 전제는 공생활과 사생활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사를 구분하는 전통이 없었습니다. 조선 성리학 때문인데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삼강오륜식 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에 공생활과 사생활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생활이 곧 공생활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공생활이 훌륭하면 사생활도 훌륭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꾸로 사생활이 훌륭하면 공생활도 탁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사생활과 공생활 양면에서 훌륭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공생활에서는 뛰어난 업적을 냈지만 사생활에서는 별로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반대로 사생활에서는 아주 반듯하게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지만 공생활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성취한 것이 없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아주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훌륭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는 생을 마감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대통령이란 직무는 공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대선 후보는 사생활이 아니라 공생활에서 과거에 무슨 행동과 성취를 보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족의 가장이나 남편 또는 아내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검증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일의 정치인 빌리 브란트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1969년 3인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총리에 취임한 후 국내 정치만 보더라도 그는 독일을 오늘날과 같은 3인주의적 복지국가의 틀을 확고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나아가 국제 정치에서도 위대한 업적을 이룩했습니다. 폴란드를 찾아가서 사죄하고 배상하고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탁월한 외교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로 인해 동서냉전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20년 후 1990년에는 극적으로 동서독이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 채 태어난 빌리 브란트였기에 수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그의 사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나치 정부에 저항하기 위해 노르웨이와 스웨덴으로 망명 생활을 하면서 노년에는 세 번째 부인과 함께 살았지만 그에게는 늘 여자 문제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독일인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서베를린 시장 직무를 9년간, 연방 외무장관 겸 연방 부총리 직무를 3년간, 연방 총리 직무를 5년간 맡았습니다. 1974년 총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3인당 대표를 87년까지 15년간이나 너끈히 계속 맡았습니다.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의장직은 1992년 78세로 사망할 때까지 16년간 계속 맡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공생활의 성취와 사생활의 성공 여부는 이렇게 엄격히 구분해서 평가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검찰총장 직무를 맡았던 최동욱은 혼외 자식이 있다는 의혹에 휩싸이는 바람에 그의 공생활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2013년이었죠. 그는 박근혜 대선 후보에 유리하도록 조작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생활과 국정원이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공생활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었나요? 아무 관계도 없었죠. 그러나 어느 찌라시만도 못한 언론사는 최동욱을 제거함으로써 박근혜를 보호하려는 수작을 부렸는데 그게 먹힌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천박함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최동욱이 국정원이 대선 개입 사건의 진실을 그대로 파헤쳤다면 지난 대선은 무효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진작에 해체되었어야 할 운명에 처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은 채 검증한답시고 하는 짓이 그 가족이 어떻다는 얘기를 들춰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중요한 검증 방식인 양 떠들고 있습니다. 공적 생활에서 어떤 성취를 이룩했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말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얘기입니다. 방금 언급한 성취예측 모형의 세 가지 전제, 즉 현재의 말은 신뢰할 수 없지만 과거의 행동은 신뢰할 수 있으며 공과 사를 구분해서 평가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성취예측 모형에 따라 대선 후보들을 검증해야 합니다. 과연 누가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직무수행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해 보면 됩니다. 첫째, 누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둘째, 누가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가? 셋째, 누가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넷째, 누가 민족 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놓고 보니 1970년대 초 서독 정부가 당면했던 상황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빌리 브란트 같은 인물이 정부를 운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빌리 브란트 수준의 역량을 갖춘 공직자를 갖는다는 게 우리에겐 너무 과분한 건가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빌리 브란트와 같은 공직자를 가질 수 있는 구조와 시스템, 관행과 프로세스를 갖추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는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방식입니다. 모든 국민은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다양한 인재들이 선택되어 그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합의하여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국민의 의사가 정치판에 반영될 수 없는 구조야말로 반민주적인 것인데도 정치인들은 아직도 이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헌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때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역량 진단으로 돌아와서 헌법 수호,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민족문화 창달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인재가 누구인지 진단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리민복을 위해 가장 적합한 인재가 누구인가를 검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검증도 일종의 역량 진단인데 여기에는 타당성과 신뢰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타당성 개념은 그 직무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네 가지 책무, 즉 국리민복을 완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진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의 사생활을 캐는 것은 타당성이 거의 없는 진단입니다. 이것은 마치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는데 상세히 진단해야 한다면서 위내시경을 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죠. 쓸데없는 데다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정작 중요하고도 타당한 항목은 검증하지 못하고 맙니다.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생활의 여러 중요한 사건들에서 어떤 행동과 성취를 보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명박은 현대건설 사장 시절, 그리고 정치인 시절에, 박근혜는 영남재단과 유경재단 시절과 정치인 시절에 도대체 어떤 행동과 성취를 보였는지를 살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생활에서는 사실상 인테그리티라는 정직 성실성의 역량 요소가 아주 낮은 수준이었죠. 아니, 마이너스 수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혀 엉뚱한 것을 가지고 다투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밝혀진 것이지만 둘 다 결국은 사기꾼이나 진배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가 또 사기꾼을 뽑아서는 안 되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성취예측 모형의 구체적인 역량 요소들에 대한 기초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이며 아시아 연구 네트워크 인사조직 혁신센터장인 최동석 박사였습니다.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 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 보고용. 서면 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배고픈데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갈까? 춘천 닭갈비 맛을 원해? 그러면 킹 닭갈비지. 킹 닭갈비? 그럼 남녀노소 누구나 춘천 사람마저 그 맛에 반했다는 킹 닭갈비. 요리하기 번거롭지 않아? 봉지 뜯고 그냥 볶아 먹으면 돼. 야채를 더 넣으면 맛이 끝내주고. 오늘 우리 집에서 닭갈비 먹고 갈래? 아이 몰라. 하트 뿅뿅.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돌아온 오늘의 한마디. 오늘은 어디든 걸어가 보세요. 걸으면서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추억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TV 뉴스 집중해. 김프로이드. 김프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박근혜는 구속됐고 두 차례인가 구치소에서의 대면 조사에서 출장 조사. 네. 출장 조사에서 대면 조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러 대면 보고를 잘 안 받으신 분 아니에요? 네, 대면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예. 대면 조사를 그래서 받고 있는 건데, 네. 뭐 구속 수사를 안 받거나 불구속 수사를 받거나 나는 달라지는 게 없다. 네. 이런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입장을 하나도 안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예. 처음부터 계속 부인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 자기 꾀에 자기가 걸린 셈인 거죠. 또 뭐 생각을 바꾸라 이렇게 얘기해 줄 만한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현재 없는 거 아닙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혼자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서영희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라도 이렇게 그 전에 이제 뚜내기 같이 옆에 몰려들었던 변호사들은 다 자기 이속 챙기려고 왔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근데 뭐 실질적으로 정말 걱정해서 뭐 가족이라고 하면 조언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것도 뭐 생각을 안 하지 않을 텐데 지금은 여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너무 계속 부인만 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 중에 뭐 일부가 사실이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나머지 것들도 전부 다 꼬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아니었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사실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럼 지금껏 왜 이렇게 부인했냐라고 얘기하면 그 신뢰도가 전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신빙성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예. 지금은 싫어도 계속 그냥 아니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럼 변호인들도 기왕 이렇게 된 거 계속 부인하시라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봐요? 그거를 굳이 얘기하고 자시고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일부를 인정해버리면 뭐 양형의 참작을 받고 뭐 이렇게 될까? 아니라고 생각할걸요. 그냥 계속 가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께 자기 덫에 걸린 거죠. 첫 단추를 잘 꿰야 하는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증거관계가 명백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맞는데 뭐 사실 그거는 이런저런 거였다라고 처음에 해명을 하고 예. 나와서 적극적으로 그런 거를 이제 논박하는 형태가 취해졌다면 그러면 특검 조사에 나와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불구속 기소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때 나와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근데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만약에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했으면 뭐 그거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래서 불구속 기소를 했거나 구속영장을 쳐도 기각됐을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 명백하게 증거관계가 나왔고 진술이 나온 거에 대해서도 막 그냥 무조건 부인하면 그거는 사실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참 이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판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러면 뭐 할 수 없이 중형을 받아야겠네요.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부인을 다 동일하게 하고는 있지만 그거의 자체 신빙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물론 이제 삼성에서 뇌물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그 형량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되면 10년 이상, 15년 이상 뭐 무겁게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뭐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뭐 이런 지금 범위인데 그게 만약에 뇌물죄가 다 안 되고 그냥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나 무슨 뭐 협박이나 이런 걸로만 된다고 하면 그래도 뭐 경합범 가중까지 쳐가지고 한 7년 이하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된다고 해도 뭐 그것도 뭐 가벼운 형벌은 아니니까 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고 봐야죠. 무죄를 본인이 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정말 결백하다 한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뇌물죄를 피할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거기에 영향을 쏟을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래도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거는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 부분은 삼성과의 이해관계도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면 그럼 최순실에게도 이재용에게도 모두 다 좋은 거기 때문에 최순실이 지금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 증인으로 박 전 대통령하고 이재용 씨를 불러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자기 말에 맞는 얘기를 해줄 사람들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실 다 다른 얘기 하니까요. 이해관계가 딱 합치되는 사람들이 그 세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 세 사람의 이해관계가 딱 맞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 뭐 협력하거나 뭐 그럴 여지가 뭐 바깥에 나와가지고 막 서로 협력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심전심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거를 이제 다른 그동안 특검이나 검찰이 확보한 증거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재판부가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근데 제가 뭐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다 모르니까 어느 정도나 탄탄하게 구성이 됐을까 궁금하긴 한데 그래도 뇌물죄가 안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그러면 뭐 꼼짝없이 10년은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뭐 그렇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지금으로서는. 박근혜로서는 길이 없다고 판단되면 10년 살다가도 나올 만한 그런 똥배짱은 있지 않을까요? 그건 제가 안 만나봐서 모르겠어요. 대면 조사를 싫어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제가 대면해본 적이 없어서. 글쎄 말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병우는 어떻게 돼요? 우병우 수석은 제가 여태까지 전망하기로는 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나 이런 거는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못했잖아요.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 못했고 뭐 집이나 뭐 회사나 이런 걸 털어봐야 그 증거들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증거는 충분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진술인데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과연 이 사람이 국정농단에 뭐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비난받고 뭐 한 것은 책임지고 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법적으로 정말 처벌을 받을 만큼의 문제점 있는 것들 법으로 딱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진술을 주변 사람들이 했을까? 저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뭐 그렇게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똑똑한 양반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게 뭔가를 지시하거나 뭐 이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전화통화도 할 때 보면 본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의사를 전한 적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뭐 이러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그거가 뭐 녹음돼 있지 않은 이상 나와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지 않느냐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얘기해버리면 사실 증거가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검찰도 그걸 알기 때문에 개인 비리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점들로 일단 구속을 해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뭐 구속되는 것만 보면 무슨 죄목으로 어떻게 됐는지까지만 안 따져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옛날에 원세훈 국정원장도 선거법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싸울 때 결국은 개인 비리 혐의로 집어넣었거든요. 구속할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초식을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돌아가는 분위기를 제가 전해 듣기로는 잘 안 나온다 그래요. 아, 개인 비리도? 개인 비리가. 이 양반이 이제 워낙 뭐 처가에도 그렇고 돈이 많았던 양반이라 돈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아쉬울 게 별로 없었어서 예. 그렇게 문제되게 뭐 처리하거나 한 부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 비리 쪽도 그렇게 나오는 게 없다 그러면 그럼 결국 이제 지금 문제가 됐던 국정농단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구속영장을 치거나 할 텐데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만약에 친다면. 예. 그럼 아예 뭐 구속영장을 안 치고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고.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기유죄하는 심정으로 아마 수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유죄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유죄? 네. 뭐 돼지머리 갖다 놓고 하는 기유죄? 네. 어떻게 하냐면 비가 올 때까지 하거든요. 비가 올 때까지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비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 턴다. 그러니까 뭔가 그럴 이제 각오로 지금 검찰은 하고 있을 거예요. 기우제하는 심정으로 이제 털 때까지 막 털 텐데 그게 뭐 적절한 것인지는 뭐 어쨌든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저는 뭐 좀 느낌이 그렇게 드는데 좀 지켜봐야죠. 예. 우리 김 프로가 혹시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김어준 총수가 방송에서 했던 말이에요. 검찰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라고 하면서 우병우가 난 몇 년형이든 들어가 살 수 있다. 그런데 다 같이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 신빙성 있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도 뭐 저한테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마음의 준비는 본인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검찰에서 특수수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엮으면 뭐라도 엮인다라는 거를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는 우병우를 못 엮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지탄을 받을 거라는 상황도 본인이 알고 있고 그래서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막 뭘 엮어가지고 털어가지고 하면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본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뭐 엮으면 엮이지 않겠나 그리고 그걸 뭐 내가 배겨낼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냥 담담하게 조사는 받을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한 것만큼 쫙쫙 쉽게 나오지는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김 프로 이건 뭐 딴 얘기입니다만은 나나 김 프로나 검찰이 정말 의지를 갖고 이 새끼 꼭 저 한번 콩밥 처 먹여야겠다. 구치소 보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보낼 수 있습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힘들어.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 건 돈 좀 있는 사람들이어야 뭔가 그 여지가 있거든요. 돼지 엄마는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이 팟캐스트계 대기업이기 때문에 털면 나올 게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이 중소상공인은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은 없지. 별 죄가 없는데도 정말 죽여버리겠다 한번 그런 마음으로 달려들면은 죽일 수 있냐 이거죠. 뭐 그렇게까지는 요즘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옛날에는 그랬지만은. 옛날엔 그랬지만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무리수를 두면 뭐 반드시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들지는 않고요. 근데 없는 걸 만들어낼 수는 없죠. 물론 이제 감첩, 뭐 증거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는 옛날 수법을 쓰다가 된통 맞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범죄 가지고는 그렇게 없는 거를 올가 씌워가지고 만드는 건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돈이 뭔가 많거나 사업으로 이렇게 뭔가 엮이는 게 많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을 하나라도 끄집어내가지고 뭐 탈세니 뭐니 뭐 이런 거 막 하기 시작하면 실수였는데도 그거를 뭐 실수가 아니라 고의인 것처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저희 같은 민초들이 뭐 털어봐야 얼마나 털리겠습니까? 잡범이지 해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병우는 하지만 좀 구린데가 있기 때문에 기우제 지네듯 이렇게 탈탈 털면은 그러면 이제 보낼 수 있다. 그럴 마음으로 지금 검찰이 달라들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와서 느끼는 거는 간단치 않다.
안 될 수도 있다. 예. 네.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병우는 그러면 상당히 좀 어려울 것이다. 구속이. 뭐 재판 받는 거야 기소하면 뭐 될 수는 있는데 처벌을 받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껏 검찰이 했던 수사가 뭐 특검에서는 사실 우선순위에 밀려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했고요. 예. 특검도 연장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한 것으로 결국은 기소도 하고 처벌도 받고 이래야 되는 건데 예. 그게 검찰이 큰 의지가 없이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 탓이죠, 뭐. 예전에 수사와 압수수색과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게 꼭 우병우가 깨끗하고 떳떳해서라기보다는 검찰이 초반에 수사의 의지를 제대로 갖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 것이다. 예. 뒤늦게 와서 뭔가를 뭐 이렇게 해보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게 수사 초기에 얼마나 증거들을 많이 확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의 형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버티거나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스코어 어떻습니까? 검찰은 차기 정부는 누가 집권할 거라고 보나요? 글쎄요. 그걸 아직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그 검찰에 보면 대검찰청에 정보를 다루는 부서가 있어요. 예. 그 총장 직속으로 범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뭐 범정 1, 범정 2 해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때도 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범정 1에서는 범죄 첩보와 관련된 정보들을 생산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큰 수사가 될 만한 것들, 뭐 내사에 들어갈 만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범죄 첩보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데 범정 2에서는 그 외의 것들,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동향들을 이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거기에는 이제 당연히 정치권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다른 기관 간 뭐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정보들을 거기서 이제 수집을 하기 때문에 범정이 지금 굉장히 바쁠 거예요. 예. 여러 군데 만나고 다니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예. 뭐 동향은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걸 찾으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자료 받아가지고 막 할 텐데 왜냐하면 그 다음 정부가 누구에게 어떻게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이제 세워야 될 전략들이 막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예. 특히나 늘 검찰 개혁에 대한 게 화두가 되어 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은 후보 시절에 검찰 개혁하겠다고 막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죠. 막 그렇게 크게 막 정말 뒤집어질 만한 개혁의 의지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본인들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그 상황 중에서 누가 어떤 개혁 의지를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느냐를 미리 파악해 놓는 거는 검찰 조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지금 아마 똥줄이 탈 겁니다. 문재인이 되면 가장 안 좋겠죠?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뭐 제대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테고 본인 스스로가 법률가고 뭐 여러 또 경험들을 통해서 검찰의 문제점을 아주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검찰 때문에 들어가서 정말 직접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내지는 어려움을 겪었거나 한 거는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만 보자면 문재인 후보가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나 열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높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안철수가 좀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집권했을 경우 검찰은 어떨까요? 검찰은 그래도 그 편이 낫다고 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는 검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충분히 어느 정도 논리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하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라고 보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그 검찰의 그 개혁 여부는 박지원 대표가 주도하지 않겠어요? 뭐 그러려고 할 텐데 본인은 이용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제 국정원의 힘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정원도 한편에는 이제 틀어주고 있으려고 하겠지만 검찰과 경찰 내지는 뭐 국세청 이쪽을 가지고 통치 행위를 거의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박지원 입장에서는 개혁을 하기보다는 개혁의 모양새는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치를 위해서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뭐 실제로 본인이 이제 집권 여당에서 그랬던 뭐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고. 예. 그러니까 개혁 의지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검찰은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것을 더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저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프로이드. SBS 기자를 지냈고 현재 팟캐스트 기획자로 활동 중인 김프로와 함께하는 시간. 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른 건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심판받지 않는 법조 권력의 숨은 이모저모를 파헤쳐봅니다. 김프로이드. 지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 뒷조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보도 보셨어요? 내부적으로는 되게 좀 시끄럽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묻혀 있어서 뭐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일부 아는 사람들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가지고 뭐 문제가 많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가 뭔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법원 내부에서는 지금 초미의 관심사예요. 법관들, 판사들 사이에서는 이게 사실은 판사들은 검사과 또 달라서 그 검찰 조직은 이제 준사법부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법부를 이루는 게 법원이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기소를 해서 처벌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검찰한테 있어서 기능 중에 하나가 사법부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속은 행정부 소속에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준사법부라고 이제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인사나 이런 뭐 예산이나 이런 거는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지만 뭐 실제적으로 하는 역할은 사법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주는데 사법부는 완벽하게 선출되지 않고 그냥 독립적으로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법관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법관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고 검찰은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그래서 총장 이하 임원급인 부장검사들이나 밑에 있는 평검사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고 거기서 지시를 받고 그 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법관은 사실 다 따로따로 알아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뭔가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다. 그럼 이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여서 그 중요성을 본인들이 안단 말이에요. 일반 국민들은 뭐 그거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걸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여서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뭐 경향신문이나 이런 다른 곳에서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쭉 쓰고 있는 문제들 뭐 판사들의 이런 다른 무슨 연구회 들어가는 것을 뭐 축소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율성을 침해하려고 했다는 거 의혹이 지금 드러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드러난다 하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양승태 씨가 사실상 지시했다. 이제 구도 자체는 그런 거죠. 이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원 이제 법원 행정처의 수뇌부가 밑에 있는 개별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좀 보수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좀 관여했다라는 의혹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뭔가 사실대로 드러난다고 하면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태였는데 그거는 뭐 문화예술계를 상대로 한 그런 블랙리스트였다면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헌법기관인 판사를 뒷조사했다? 아무리 대법원장이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우리 승태 형님도 어떻게 빵에 들어가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되게 좀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대선 국면에서는 그리고 이슈화가 되기도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 문제가 평시에 그러니까 뭐 제가 전시 평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5월 9일까지는 어쩔 수 없이 대선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이벤트여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알아보기도 쉽고 알아듣기도 쉽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모든 관심이 거기 가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대선이 지나고 대통령이 이제 새로 뽑히고 그래서 뭔가 안정이 돼가지고 그냥 별다른 이슈가 없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그때 이야기가 더 불거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권이 만약에 교체된다고 하면 정권도 바뀌었겠다. 사회 분위기도 좀 바뀌었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되면 언론도 아무래도 전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할 것이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시끄럽게 법원의 문제가 다시 한번 터져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저는 어쩔 수 없이 5월 9일까지는 그냥 지금처럼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고 그걸 뭐 반박하거나 내지는 뭐 입장을 표명하지만 큰 움직임 없이 그냥 돌아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옛날에 신영철 대법관이 뭐 촛불 집회 관련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럴 때처럼 막 시끄럽게 막 들썩들썩하고 전 뭐 언론에서 막 일면으로 다루고 사실 그거보다 훨씬 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조용히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관심을 받을 만한 사안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더 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아, 그래도 뭐 나중에라도 어떻게 처리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뭐 시간이 좀 지나면 반드시 한번 문제가 된다. 근데 그거는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정리되고 조용해지면 다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겠다. 근데 그게 대선 이유가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기사를 쓰고 있는 게 그 경향신문의 이범준 기자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기자입니다. 훌륭한 기자예요? 굉장히 훌륭한 기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냐면 그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옛날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굉장히 특히나 이제 법원 관련해서는 판사들이 먼저 알아보고 와서 인사를 막 하면서 기자들이 모여 있으면 그래요? 이범준 기자 오셨냐고 굉장히 이렇게 챙겨볼 만큼 내부 사정과 법률적인 지식이나 또 본인이 아마 석사를 헌법 관련해가지고 아마 하고 왔을걸요? 하여튼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저 같은 사람은 거의 얼치기로 볼 수 있는 쓰레기로 볼 수 있는 그렇죠. 저는 거의 뭐 그렇다고 봐도 됩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법조 기자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닮고 싶다 싶은 생각이 있을 만큼 롤모델이었어요. 그럴 정도.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저보다 꽤 있죠. 저보다 꽤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뭐 부장 차장급 되는데 제가 있을 때는 아마 팀장이었었는데 법조 팀장이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기사를 계속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판사들이 신뢰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또 이야기를 하면 그 맥락을 모두 다 이해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자예요. 그러니까 이범준 기자의 기사를 좀 찾아보시면서 꼼꼼히 이렇게 챙겨보실 만한 기자니까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범준 기자 그 이름 기억해 놓겠습니다. 하여간 그 박근혜의 구속 과정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민들이 법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법적인 상식이 좀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법재판소가 뭘 판단하는지 그리고 거기가 일반 형사재판과는 다르다라는 점. 그러면서 박근혜가 이렇게 끝까지 한결같이 진술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혐의 부인하는 게 사실 진술의 일관성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진실로 여겨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의 막무가내 혐의 부인 이거는 스스로 빅엿을 자초할 수 있다. 본인이 자초한 것이죠. 참 재밌게 됐어요. 참 안쓰럽습니다. 어떻게 참 이거 보면서 말이죠. 이게 그래도 대통령을 지낸 양반이 말도 안 되는 그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여전히 자기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지조차 않고 있으니 정말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나 선거할 때 와가지고 아이들 교육에 도움 안 된다. 저 사람 국회 가면 이랬거든. 야 돌려줄게 박근혜. 너야말로 정말 애들 교육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최악의 대통령이었다. 아이고 진짜. 그럼 여러모로 뭐 한 단계 올려놓은 것 같기는 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런 뭐 법률적인 상식, 뭐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으나 네. 한 단계 올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박정희 시대의 그런 여러 가지 뭐 허상, 뭐 이런 것도 한꺼번에 다 끌고 내려갔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보면 매우 큰 불행이고 안쓰럽지만 뭐 어쨌든 그래도 시대가 필요한 역할을 하기는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 정말 촛불 시민들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촛불 혁명을 완수한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 네.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박근혜를 뽑을 수 있었나? 그게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맹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죠. 글자를 못 읽는 분들이 거의 뭐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데 실질 문맹률은 상당히 높다 그래요. 실질 문맹률? 그게 뭡니까? 글자를 읽을 수는 있는데 맥락을 읽어내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책을 많이 읽고 뭐 이렇게 해서 해석 능력이 있는 그게 없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거든요. 예. 그 말인즉슨 뭐 신문이나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들을 예.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아 이렇게 이거는 옳고 그르고 아 쟤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결국은 실질 문맹률과 연관이 있을 텐데 뭐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들 중에서 특히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나이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그냥 활자 이면에 행간에 담긴 내용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서 그냥 정말 국민을 개되지를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막 얘기를 하면 거기에 딸려가는 경우가 이제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빨리 발전을 해왔으니까 농경사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금 발전한 이런 사회까지 다 한꺼번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좀 시골에 나가면 여전히 60, 70년대 같은 정도의 그냥 그런 마인드로 사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특수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미디어를 잘 이렇게 모바일로 접할 수 있는 아주 교육을 잘 받은 세대들이야 뭐 그럴 경우가 조금 덜하지만 이 세대 간의 격차가 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고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김어준 총수가 개표 과정에서 뭔가 심각한 그런 민의 왜곡이 있었다. 또 뭐 사실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사이버 사령부, 또 국가정보원 이런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여론 조작 이런 것들이 확인된 거 아니겠어요? 이것 또한은 별개로 개표 과정에서 부정의 여지가 상당하다.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를 만들었대요? 그렇습니다. 네. 영화 제목이 더 플랜인데 대략 그동안 제기돼 왔던 그런 여러 의혹들 이런 의혹들을 보기 좋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설명한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파파이스를 통해서 이번 주에 모든 내용이 다 공개가 된다고 하는군요. 예.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따져보거나 이렇게 알고 있는 팩트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코멘트를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당시에 그런 의혹들은 분명히 저작거리에서 나돌았던 얘기고 네. 어땠어요? 그런 그 소문들이 있었을 때 김프로는 어떻게? 저는 그래도 시스템을 신뢰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뭐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안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 예. 다만 저는 그래도 일부 뭐 그렇게 시도를 하는 사람이 만약 혹 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대대적으로 개표 부정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는데 음모론으로도 이제 치부하기 좋긴 하지만 그 제기된 증거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크게 자아냅니다. 이를테면은 뭐 아직 개표가 되지도 않았는데 뭐 개표함이 이송되는데도 개표 결과가 나왔다든지 이렇게 해서 야로가 있는 곳이 무려 2,000여 곳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죠. 그럼 내용을 좀 봐야 되겠네요. 사실 제가 그 내용은 뭐 정확하게 안 봐가지고 뭐 말씀을 드릴 만큼의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간에 파파이스를 통해서 공개된다고 하니까 우리 함께 지켜보고 박근혜를 만들어낼 리 없는 그런 국민들
이라는 점이 또 한번 입증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황교안은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선거 관리. 뭐 이제 거기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자기들이 뭔가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다음 만약에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 이거를 지금 이제 복귀하면서 나름 준비를 하지 않을까. 예. 네, 충분히 뭐 그럴 만한 캐릭터니까요. 알겠습니다. 황교안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내려놓으면 뭐 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타이틀 좋아하시니까 뭐 또 한동안 자명하시다가 뭐 타이틀 근사한 거 하나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정치할 가능성이 있겠죠? 제가 보기에는 뭐 없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나름 물망에 올라서 본인이 뭐 출마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괜찮게 또 보수층에서는 또 인식을 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기가 좀 지나가고 좀 조용해지고 뭔가 이렇게 본인한테 좀 기회가 오면 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황교안 총리가 여하간 재취업을 해야 될 텐데 별의별 꼴을 다 봤죠. 이제 문자 해고. 네. 이걸 당했고요. 예. 한 다음번 총선 정도에 뭐 국회의원 도전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만약에 황교안의 그 최대 라이벌이 이재정 의원 아닙니까? 이재정 의원이 장관이 되고 네. 황교안이 대정부 지지하러 나오면 어떨까? 그러면 재밌겠는데요? 네, 그런 장면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예, 자, 김프로. 그리고 이번 주부터 말씀드린 대로 김프로쇼. 김프로쇼.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이제 한동안 열심히 할 때 구독자가 팟빵 기준으로 10,000명을 넘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한 6, 7개월 이제 김프로쇼 정리하고 뭐 있는 동안에 한 3,000명 가까이 이제 구독을 취소하셨더라고요. 다시 이제 좀 여러분들 많이 모아주셔야 됩니다. 힘을. 그래서 옛날보다는 훨씬 좀 괜찮아졌어요. 예. 네, 그래서 많이 들어와서 들어주십시오.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그걸 그만두냐고. 힘들었어요. 당신은 몰라. 이 팟캐스트의 이 대기업은 그냥 하면 되지만 편의점이에요 거의. 주인이 나와가지고 밤새 말이야. 구독자 수가 말이지. 구독자 수가 자산이야. 근데 그걸 왜 포기를 해? 그러니까요. 계속 가야지. 어쨌든 그래서 다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채널에서 엎어가지고 새로 하더라도. 그 전략을 잘못 세웠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프로쇼 시즌2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다시 많이 구독해주시고 또 자주 또 애청해주시고 당연히 이렇게 별점도 또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력이 되시면은 광고, 김프로 광고는 무척 쌀 겁니다. 쌉니다. 네. 싼 정도가 아니라 뭐 하여간 아주 뭐 덤핑으로 이렇게 공급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네. 자, 여러분 많이 또 광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 이메일은 jk@fretoe.com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나가시면서 노래 한 곡. 네, 오늘 마지막 곡은 이제 한참 꽃이 피는 계절이니까요. 예.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좋겠고 이 꽃이 단비처럼 이라는 노래입니다. 데이브녀의. 네. 노래 들으시면서 예. 좀 조금만 더 버티시고 뭐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뭐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 지치시면 안 되니까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사실은 뭐 적폐를 청산하고 뭐 잘못됐던 거를 바로잡고 이렇게 나가는 게 사실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치면 안 되고 계속 힘을 좀 모아주시고 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뭐 이런 것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좀 힘을 얻겠습니다. 제가 어제 창원 갔다 오니까 이게 정말 방송하는 내내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뭐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이런 날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할 얘기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예. 큰일 났어요.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다 기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그 토크의 신수종을 한번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벚꽃이 피는 걸 보지 못한 그대여
어느새 완연한 봄이 왔단 말이요. 하던 일을 접고 거리로 나가봐요. 혼자면 어때요? 흩날리는 꽃이 마치 나인 양 응에 겨워 봐요. 골치 아픈 일 잠시 내려놓고 이 봄이 가기 전에 누려봐요. 힘들고 외로운 그대 마음속에 이 꽃이 단비처럼 상상의 나래 맘껏 펼쳐봐요. 두려울 것이 전혀 없잖아요. 지치고 아픈 그대 마음속에 이 꽃이 단비처럼 내릴 거예요. 하던 일을 접고 거리로 나가봐요. 혼자면 어때요? 흩날리는 꽃이 마치 나인 양 응에 겨워 봐요. 골치 아픈 일 잠시 내려놓고 이 봄이 가기 전에 누려봐요. 힘들고 외로운 그대 마음속에 이 꽃이 단비처럼 상상의 나래 맘껏 펼쳐봐요. 두려울 것이 전혀 없잖아요. 지치고 아픈 그대 마음속에 이 꽃이 봄비처럼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